202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먼 항해 끝에 달 상공 100km 궤도 진입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인민궤도에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달을 공전하고 있는 다누리가 우주에서 지구로 보내온 사진. 고해상도 카메라로 지구와 달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달 탐사선에서 우리가 만든 고해상도 카메라를 담은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기쁜 거, 슬픈 거, 부담스러웠던 거, 우울했던 거, 하여간 감정이 너무 많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 인력이 저희가 확보가 됐다는 게 사실 너무 소중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어떻게 서포트하고 더 양성하느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후 약 4개월 반의 항행 기간을 거쳐서 달에 도착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다누리와 함께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펼쳐집니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미 우주군 기지. 여긴 미국 내에서 지구 적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지구 자전 속도를 이용해 발사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50년부터 총 47개의 발사 시설이 설치됐고 현재는 6개의 발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40번 발사대를 비롯해 미 우주군 기지에는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사대가 30여 개에 이릅니다. 2022년 8월 5일 이곳 40번 발사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I like space. It's very interesting to watch a space launch from instead of being an hour away from here. Yeah, I come out here with friends and family whenever I get the opportunity. So I come out maybe once a month I'll come out to watch the launch.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5, 4, 3, 2, 1, 0. Ignition. 오전 8시 8분 48초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가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싣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다누리는 8시 48분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팰컨9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달 전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발사 약 92분 후인 9시 40분경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하고 지상국과 교신이 성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상국에서 다누리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지상국에서 다누리의 명령을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누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다누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혀있던 귀하고 막혀있던 입이 열리는 그 느낌하고 똑같아요.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다누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말로 다 누리고 와에 다 누리, 그리고 마늘 다자 써서 많이 보고 와라 다 누리가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었으니까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라마바사 가나다입니다. 도가 다인 것처럼 제 이름의 첫 음계인 도처럼 대한민국 첫 달 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염원에 다누리라는 이름으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
직선 거리로 항행하면 3, 4일 정도면 달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다누리는 곧장 달로 향하지 않습니다. 다누리는 나비 모양의 궤적을 그리면서 멀리 돌아서 달로 향하게 되는데 이 같은 방식을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BLT란 지구, 태양, 달의 중력 특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무중력에 가까운 라그랑주 L1 지점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달로 향하게 되는데요. 멀리 돌아가기 때문에 거리는 늘어나지만 연료 소모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BLT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한 이틀 후에 저희들이 달까지 가는 이 궤적에 대한 첫 번째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적 기동은, 궤적 수정 기동은 달까지 가는데 최대 지금 9번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달에 정상적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면 또 달 쪽에 임무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5번의 역추진을 거쳐서 저희들이 임무 궤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우주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각 단계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정확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누리는 9월 27일 오후 2시 47분 지구를 떠난 이래 가장 먼 154만 8,272km 거리에 도달한 다음 다시 달로 향했던 겁니다. 일단은 이 번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도 있고 이제 나중에 확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다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나사의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우리가 번을 하기 전에 궤적이 맞는지 그걸 서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나사가 계산해서 맞춰보고 그 다음에 번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목표한 궤도로 바뀌었는지 그거를 서로 이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번이 이제 두 번째 실제로 번을 하는 거였는데 첫 번째도 되게 성공적이었고 약 4개월 반의 비행 동안 최대 9번의 궤적 수정 기동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다누리. 하지만 성공적인 궤적 설계로 인해서 총 4번의 궤적 수정 기동만을 수행했고 12월 26일 먼 길을 돌고 돌았던 다누리는 마침내 달 상공 100km 궤도에 안정적으로 들어섰습니다. 달의 남극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달 쪽에 이제 저희들이 포획이 되면서 타원 궤도가 만들어지고요. 그 타원 궤도를 100km 고도의 원궤도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2주 정도에 가 걸리게 되고 정상적으로 2주 후에 100km 고도의 원궤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2023년 1월부터 실제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달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다누리의 성공을 누리지만 이 한 문장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누리에는 6개의 탑재체가 실렸습니다. 기존의 위성에 저희가 좀 더 3.5톤급 정지궤도 위성, 좀 더 큰 위성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탑재체가 뭐 2개, 3개 정도 밖에 없었고 지금 다누리는 뭐 구조적으로는 작아졌지만 6개의 탑재체를 탑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6개의 탑재체에 대한 성능을 시험하는 그 일련의 과정도 다른 위성에 비해 길고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 조립 시험을 수행하다 보면 계획치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저희가 원하는 기간 내에 그 정확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누리의 조립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 부품의 오류를 그 확인했다든지 하는 좀 일련의 문제들이 조금 발생됐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이제 개발업체하고 시험 관련자들의 그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희가 발사 일정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누리가 달에 가는 과정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태양 최근접에서 달 방향으로 턴을 하던 당시에 다누리가 갑자기 안전 모드로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해 연구원들 모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지상의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안전 모드로 진입을 했어요. 예, 그 순간에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 갖고 보니까
다누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이 됐고 단순히 데이터 오류라는 것만 확인이 돼서 이제 정상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 2시간에 거쳐서 복구를 했습니다. 달 상공 100km의 임무 궤도에 안착한 후 하루에 12번 공전하고 있는 다누리.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까요? 먼저 다누리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5개의 장비와 나사의 장비 1개가 실려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된 광시야 평광 카메라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주도해서 제작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까지 촬영을 하고 티타늄 분포 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폴캠은 광시야 평광 카메라라는 카메라인데요. 시야가 넓고요. 그리고 또 편광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달에서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제 전체에 대한 평광 지도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편광 이외에 달에 티타늄이 광물질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관측하는 그런 그 밴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광하고 그리고 티타늄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카메라입니다. 티타늄 지도를 이제 우리 폴캠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는 물체가 빛을 산란시키는 방향을 분석해 달 표면에 어떤 입자와 암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달 관측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장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폴캠은 100m 정도 수준의 해상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목표로 제작된 거라서 성공적으로 잘 나오면 조금 더 정밀한 티타늄 지도가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광물 자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핀포인트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 표면에 평광 카메라가 이제 주는 게 달 표면이 아주 고온 파우더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자갈인지 모래 지역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착륙선을 만들 때 착륙할 때 이게 고온 파우더 지역 같으면 쑥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이제 우리가 좀 추정도 해보고 해봐야 되지만 아무튼 착륙할 때 뭘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또 자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착륙을 하면 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 착륙지를 선정을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또 다누리는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 장비를 이용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난 깊은 우주 공간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테스트를 합니다. 이 장비엔 우주에서 메시지와 파일은 물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지금 수신되고 있는 BTS의 이 뮤직비디오가 우주에서 지구로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감마선 분광기는 달의 자원 분포를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달 자원으로는 히토류, 크리프, 헬륨-3 등이 있는데요.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넓은 대역에서 검출해 달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분포를 지도처럼 그려낼 예정입니다.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자원조사. 자원조사는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원소가 더 많으냐, 그런 중요한 원소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자원 탐사를 할 때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서 우리가 자원 탐사, 자원 개발을 할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마선 분광교로에서 표면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다누리 감마선 분광기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지역, 적어도 이제 과거에는 6번을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300 kb 이상부터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누리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0 kb부터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지역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경희대 연구진이 개발한 달 자기장 측정기도 주목받는 장비입니다. 달 표면에선 강력한 자기장이 감지되는데 이는 달의 핵이 매우 작다는 걸 고려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다누리에 실린 자기장 측정기가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선 달 표면의 지형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2030년경 발사 예정인 대한민국의 달 착륙선이 탐사할 후보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착륙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탐사 가치가 높은 곳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달 탐사 지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누리에 탑재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 표면의 지형을 관측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사실 저희가 핸드폰에 있는 그 디지털 카메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나 그냥 디지털 카메라는 피사체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데 좀 다른 거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 피사체를 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망원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착륙선이 가서 착륙하게 될 지역의 정보를 다른 데서 얻어진 그런 정보만에 의존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 지형을 정밀하게 관측해서 장애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누리의 마지막 탑재 장비는 나사의 섀도우캠입니다. 섀도우캠은 태양빛이 영원히 직접 도달하지 않는 곳을 집중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 섀도우캠의 감도는 미국의 기존 달 정찰 위성보다 80배나 높습니다. ShadowCam's role is to image in permanent shadowed craters on the moon, which is the part of the moon that we've been unable to see so far at high resolution. And that will, of course, not only enable scientific discoveries, but also to help map out and plan the best places to go for resource prospecting once humans have a more sustained presence on the moon, but also robotic precursor missions to Artemis. We're going to put rovers down, we're going to put hoppers that are going to land down in permanently shadowed craters, and ShadowCam will really lead the way to tell us where the best places to go are. 그렇다면 지구와 수십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다누리와 지구의 교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기도 여주의 위성센터입니다. 여기엔 무게 100톤, 지름 35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사판이 있는데요. 바로 심우주 안테나입니다. 심우주 지상국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달 주위를 돌며 탐사활동을 벌일 다누리와 통신하는데 안테나 반사판은 전파를 보내고 달 궤도선이 보내오는 전파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So the Deep Space Network, as you might know, is a collection of very large dishes, some of them as big as 70 meters in diameter. So they're designed to receive very weak signals from spacecraft throughout the solar system, but the moon especially. So shortly after KPLO launches, it starts transmitting information to Earth, announcing that it is alive and healthy and all the subsystems are working. The DSN station will pick up that signal. We call that initial acquisition. So that will be the first signal received, and that will be a historical step in the life of the mission, that it can now be on its own in an environment of space, alive and communicating back and forth. And that can only be done with the Deep Space Network and in the future with Korean stations as well. 심우주 지상국을 만들기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은 약 248억 원을 들여서 국내 최초의 심우주 통신용 지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 중 안테나에만
약 1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한 이후부턴 여주에 있는 심우주 안테나를 주 안테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o, in fact, we recently happened to visit South Korea and we visited the KDSA, brand new station, 35 meters in diameter, and it is beautiful, very capable, and it fits very well in the family of deep space stations throughout the world. So, NASA is not the only agency that has deep space stations. The Europeans and other countries. And we have collaborative agreements where we sometimes work together and use each other's stations. 하지만 국내의 심우주 안테나로 다누리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그렇기 때문에 다누리 탐사엔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They are awesome partners. One thing we found is the Korean team is super sharp academically, technically. They are really well. They really well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lunar spaceflight. They just didn't have the experience. So we think there's lots of areas of cooperation with Korea. If they're bringing the same super talent that we saw with KPLO, we hope to go back to the moon and not just visit and take some rocks like we did last time. We want to stay there for a very long time. So we want to establish a communications network around the moon. We want to establish a Korean KPS or positioning system. Something like that would be very helpful. 우주 개척의 황금기가 달 탐사를 통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경쟁이 아닌 국가적 협력을 통해 달 개척에 나선 우주 강국들. 이들이 다시 달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 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등이 훨씬 앞서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달 뒷면까지 전부 다 탐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달 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지구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주에 있는 행성 중에는 굉장히 그동안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천연 자원들이 묻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타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행성 탐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주 경쟁의 시작은 1953년 소련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서방 국가들을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1957년 10월엔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 1961년 4월엔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우주선에 태워 비행시켰죠. 당시 미국은 이를 스푸트니크 쇼크로 규정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듬해인 1962년 2월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은 우주선으로 지구 궤도를 돌았고 1969년 7월 마침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주 경쟁은 국가 간의 자존심 경쟁으로 인류 역사상 과학과 기술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60년도부터 72년까지 아폴로 끝날 때까지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돈을 부었어요. 미국 예산 1년 예산의 5%가량까지도 그 기간에 투자를 해서 아폴로 사업을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국은 이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실제 성과도 냈죠. 착륙선도 많이 보냈고 사람도 보내고 뭐 달 광물 자체도 한 380g kg 한 400kg 가까운 또 채취도 해서 달 샘플 가지고 왔고 하지만 일단 사람도 보내고 달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확인된 상태에서는 72년 이후에는 어떤 명목이 없는 거죠. 달에 대해서 왜 더 가야 되는지. 냉전 시대가 종식되는 상태에서 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승인도 못 받을 뿐더러 하기 위해서 명분이 좀 부족했던 거고.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단절됐던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약 50년 만에 다시 가동됐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It marks an important step in returning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for the first time since 1972 for long-term exploration and use. This time, we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eventual mission to Mars and perhaps someday to many worlds beyond.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는 크게 3가지 목적을 갖고 진행 중인데요. 첫째, 인류의 달 방문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겠다. 둘째,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구성된 우주인을 달 표면에 착륙시켜 탐사 임무를 수행하겠다.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달을 화성 및 외행성 유인 탐사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The moon is a super intriguing place. You know, it was a challenge in the 60s. It was a national challenge. Now we're going back because it's more of an economic opportunity. It's a scientific opportunity. It's an endeavor to get off the planet and extend our presence across the solar system. Ultimately, we'd like to go to Mars. Of course, that's really far away, but we have to start somewhere, and the moon is the perfect spot.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10번째 서명국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는 달 탐사를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에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도 글로벌 메인스트림에 비로소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10번째로 참여를 했는데 충분히 국제 협력이 가장 중요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주 기술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좀 기술 공유가 이런 게 가능하게 기술 공유? 그럼요. 기술 공유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류죠, 교류. 기술이 교류가 돼야 서로 이제 그게 공유가 되는 거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없었던 기술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사는 2022년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호 오리온을 발사하면서 본격적인 달 탐사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지난해 12월 11일 우주선 발사 25일 만에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아폴로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의 달 착륙 프로젝트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에는 뼈, 장기, 연조직 등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제작된 마네킹을 실었으며 실제 우주인이 우주에서 받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마네킹에 센서 약 5,600개, 방사능 감지기 34개를 부착했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1호를 통해 우주 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며 이번에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아르테미스 2호엔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달 궤도를 돌고 올 예정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강국이 달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곳엔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의 헬륨-3에 대한 기대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선들은 382kg, 옛 소련은 170g의 달의 표토와 암석을 가지고 귀환했는데 여기엔 티타늄 등 다양한 광물과 세계가 가장 관심을 두는 달의 자원 헬륨-3가 있었습니다. 헬륨-3를 융합 발전에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헬륨-3 100톤이면 온난화 문제나 공해, 방사능 문제 없이 전 인류가 1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에는 헬륨-3뿐만 아니라 물과 산소, 수소, 광물 등 주요한 자원이 쌓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는 얘기하면 물은 10% 이상 있다고 얘기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10% 물이면 수출하면 우리가 활용하기에 충분한 거죠. 물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연료를 쓸 수 있겠죠. 메탄도 나오고, 뭐 산소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생명 유지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연료를 쓸 수 있잖아요. 추진체 연료라든가, 뭐 모빌리티로 필요한 뭐 수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로 이제 달 표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지를 간다는 거죠. 추워도. 세계가 달로 향하는 또 하나의 이유. 달을 통해 붉은 행성,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화성의 지표면은 지구의 사막 지역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가 풍부하고 소금물 흔적이 발견돼 식수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하는 꿈, 그 첫걸음이 달 탐사에 달려 있습니다. 달에서 사람이 착륙을 해서 어떤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구현한다면 그 기술이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달은 지구보다 더 생활 환경이 더 안 좋습니다. 대기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풍이나 이런 걸 막아줄 만한 어떤 장치가 없어요. 오히려 화성의 입장에서 대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쉽게 사는 공간은 아니지만 달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조건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달이라는 공간이 그런 어떤 화성 그 너머의 신무주에 저희가 확장하기 위한 필수 기술을 꼭 거기서 개발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테스트 패드, 그러기엔 너무 천연의 어떤 좋은 조건인 거죠. 1990년대부터 발사체 기반 연구를 시작한 대한민국. 1993년엔 1단형 과학 로켓을, 1998년엔 2단형 과학 로켓을 발사했고 2002년엔 액체 추진 과학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쌓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2006년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까지 난관도 많았습니다. 이제 나로호를 이제 발사를 굉장히 장기 플랜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다른 R&D를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투자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1단 로켓과 2단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켓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부터 배워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죠. 발사대도 없으니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주 개발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분석해서 예산을 감축해야 할지 평가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우주 개발 사업이 추후 첨단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참여정부는 우주 개발 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로 개발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그 시기가 그걸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될지 하는 시기가 참여정부 출범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발사체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계적인 부분이 있고 위성을 통한 IT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위성의 전자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앞으로 높아져 갈 거기 때문에 위성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발사대와 발사체를 우리 땅에 만들어야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주 개발을 지속한 대한민국.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달 관측을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착륙 계획은 정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32년을 잡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험적인 시도가 있을 건데요. 최종 착륙은 2032년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은 발사체는 이제 막 걸음을 뗀 단계지만 위성 기술력에선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이런 우주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국가 중에 이렇게 올라온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선진국이 지금 하지 않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좀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어떤 개발 위주보다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전문 인력도 훨씬 더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준비하는 단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2의 도약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우주 강국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우주 산업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세계 최대 우주 산업 도시로 불리는 미국 플로리다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은퇴자들의 도시로 여겨졌던 미국 플로리다는 적도와 가까운 해안에 로켓 발사에 최적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우주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죠. 그중 가장 유명한 시설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케이프 커네버럴 곳 메릴 섬에 건설한 거대한 로켓 발사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입니다. 여기엔 미국이 쏘아 올린 로켓과 위성 실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폴로를 실제 우주로 쏘아 올렸던 세턴5의 실제 발사체입니다. 단순 관람용뿐 아니라 교육용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 부지의 대부분은 출입 통제 구역이며 단 9% 면적만이 개방되어 있지만 우주센터 내 방문자 센터는 플로리다 여행객의 주요 여행 코스로 손꼽히면서 한 달 평균 25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올랜도 지역에는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형 테마파크만 20여 개에 달해서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질 않죠. 네, 올랜도는 우주 클러스터뿐만 아니라요. 많은 테마파크가 모여 있어서 관광객들이 매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형 행사까지 개최되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컨벤션 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로켓과 위성 산업이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으며 정부와 대학 간에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나사와 함께한 사업만 해도 670여 개. 연구 지원금은 약 1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실제로 케네디 우주센터의 직원 30%가 이 대학 출신이기도 하죠. 최근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미국 내 7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And so those types of arrangements where students learn how to do applied skills work while they are still learning in their university program, that is very easy to do when the companies are close to the university. And so UCF has a very strong, very robust cooperative education and internship program working with many of these companies. So we have interns working with SpaceX and Blue Origin and Aerojet Rocketdyne and NASA and Lockheed, etc. And those arrangements are most easily accomplished when you have close proximity. 하지만 플로리다가 세계 최대의 우주산업 도시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민간 기업 유치입니다. 플로리다주 정부는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로 머물면 침체된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우주국과 우주연구소, 우주금융을 통합한 우주산업 전담 조직, 우주청을 출범시켜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주청의 가장 큰 역할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심사해서 선정된 기업에겐 공장 등의 건립비 50%를 지원하고 건물과 토지까지 제공합니다. The Blue Origin facility and the OneWeb facility and a host of others, we own them and lease them back to those companies. Because our goal is we want them spending that money on becoming successful. What we focus on
is, do you really have a business model that will succeed? Because space is no different than anything on Earth. You have to have a viable business model, investors, customers. You still have to be able to generate revenue. You have to make a profit and have cash flow. So the fundamentals for business down here applies up there as well. 1960년대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이 끝난 뒤 우주 산업이 쇠퇴하고 실업자가 속출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민간 기업을 유치해 나간 플로리다주. 전략을 성공했고 그 결과 우주로켓 발사수는 지난 2019년 16번에서 지난해 약 60회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Big bureaucracies, and they are very risk averse. The more we rely on the commercial sector, the more quickly we'll get to our destinations, the more it will, especially when you have competition, it drives innovation, it lowers cost, it plays to all the strengths of the free market and capitalist systems, and you'll get where you want to go faster and cheaper. 정부에서 민간으로 우주 산업의 중심을 옮기는 뉴스페이스 정책은 우리 정부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204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은 수준. 때문에 이젠 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우주 연구 개발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뉴 스페이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을 여전히 정부 주도로 해서 그걸 이끌어 간다는 거는 저희가 더 후퇴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야 되고 민간이 크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하면서 기술도 이관되고 그래서 민간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게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 자체가 사업화가 돼야 되겠죠. 이제 더 먼 심우주 항행, 그다음에 뭐 소행성 탐사 사실 이런 거는 민간이 주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큰 로드맵을 정부가 그리고 특히 항우영 같은 또는 천문연이나 이런 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집중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남 고흥은 발사체, 경남 사천은 위성 분야, 대전은 연구 인재 개발을 특화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축 중에서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될 전남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이자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인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첫 순수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대한민국 우주산업에 있어서 상징적인 지역인데요. 고흥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전남TP, 전남우주항공산업센터, 고흥드론센터 등 다양한 무인기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비행시험 공역으로 지정돼 활발한 비행시험과 항공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센터는 지금 이제 드론에 여기서 모든 게 집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론의 이제 설계, 제작, 생산까지 여기서 모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제 이런 입주 기업들이 지금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해서 모든 드론의 모든 게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22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우리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 개발의 꿈을 실현할 우주 항공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 고흥군. 발사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주센터 과학관, 우주 발사 전망대에 이어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비스터 컴플렉스와 같은 대규모 관람, 체험 시설까지 조성되면
국내 대표 우주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만 평 규모로 국가 산업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발사체를 이제 제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 산업 단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또 거기서도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10년에 인구 10만을 만들겠다는 기틀이 그곳에서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까지 4차례에 걸친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와 함께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발사의 성공의 주역은 당연히 항공우주연구원들의 그 공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개발된 우주 기술들을 점차 민간으로 이전을 해서 민간이 어떤 우주 역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크게 일으키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거고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우주의 어떤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였지만 민간 기업 40곳, 대학교 13곳, 정부 출연 연구기관 6곳 등 산학연 59곳이 참여하며 민간 영역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뉴 스페이스의 시험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력 양성은 연구 중심의 인력 양성으로 하나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전부 다 그쪽에 편중화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실무 중심의 인재 육성, 연구 중심의 인재 육성 이게 이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중심의 연구 인재들은 산업체의 어떤 핵심 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연구 중심의 인재라고 하는 건 어떤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미래 기술들 그 다음에 뭐 미래 첨단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기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개발을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이런 그 분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누리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심축이 이동되는 국내 우주 산업은 혁신적인 전환기를 열게 됐습니다. 다누리가 이제 그 가장 큰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달로 갔고 또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궤도를 통해서 이제 달로 가면서 심우주 탐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자신감도 얻었고 아마 이제 그야말로 머나먼 우주를 우리가 마음껏 좀 누비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7년 한국이 우주 탐사를 처음으로 선언한 해입니다. 그리고 실제 발사까지는 15년이 걸렸습니다. 다누리의 중량이 목표했던 500kg에서 678kg으로 무거워지자 다누리의 임무 궤도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당시 항우연 연구원의 85%는 다누리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란 없었고 결국은 해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달 착륙이나 화성 탐사 같은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 같고, 많은 이제 우수 인력들, 제 또래뿐만 아니라 어린 여러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를 위해서 첫 발걸음을 잘 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구를 벗어난 우주 탐사의 첫걸음 다누리. 탐사선의 설계부터 발사, 달 궤도 진입, 임무 수행까지 모든 과정이 첫 경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다누리는 대한민국 심우주 탐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위성 개발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힘든 과정입니다. 저희가 개발 기간도 길고 그 기간 내내 저희가 이제 한 곳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인데 뭐 다누리는 일단은 저희가 조립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일정 내에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누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졌다는 부분을 우주 쪽 부품을 생산해보지 않은 광학회사들 저희가 찾아가서 해보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설명도 하면서 뭐 2, 3년에 걸쳐서 이제 뭐 실패도 몇 번 있었지만 그 부품들 다 국산화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가 지금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도전은 30년 이후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득히 멀리 있는 심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달에 토끼가 있죠. 저도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끼를 지금 촬영도 하고 계획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 달의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세하게 낱낱이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